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5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관련 소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영 대외 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벌써 5번째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평가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에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현재 교착 국면을 보이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거나 재가동할 수 있는 동력이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회담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비핵화 협상 국면을 재가동할 수 있는 국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확약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을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자주 올리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이 비공개 메시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이 조금 공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그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는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조건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다 알다시피 중요한 두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25년 동안 북핵 과정에 있어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개발의 역사이자 상징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연간 6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오메가 50메가 원자로가 있고요. 특히 사용 후 핵 연료로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 실험장, 그다음에 연간 40kg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2,000개의 어떤 원심 분리기를 통해 가지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북한 핵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설사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을 동결, 신고, 그다음에 검증, 사찰, 불능화, 폐기인데 북한이 바로 이거를 미국의 어떤 상응 조치가 있으면 바로 폐기를 한다는 이러한 나름대로 비핵화 과정을 극도로 압축시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유인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핵화 상응 조치 조건에 트럼프는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흔히들 우리가 계속 추측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보장의 성격보다는 북미 신뢰관계를 보다 더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신뢰감 증진 차원에서 아마도 종전선언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어떤 대북 제재, 특히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다양한 옵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이 이번에 좀 큰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좀 언제 열리게 될 것인지부터 살펴보면 이제 11월 6일인가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그다음에 11월 6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서 북핵 문제를 가장 큰 업적으로 삼고 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중간 선거 있기 바로 초입에 2차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다면은 워싱턴에서 열렸을 경우 나름대로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를 가장 극대화해서 나름대로 중간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이 회담을 개최한다면 뭔가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 비행기 항공기 문제로 예. 좀 문제가 있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체면이나 명분보다도 상당히 실리를 추구합니다. 네. 과거 우리가 북핵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체면보다는 뭐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핵 협상할 때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자존심 구기는 건데, 근데 사실 워싱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네. 만일 이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 미국의 에어포스 원이라든가 대통기 전용기를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답례로 추후에 나름대로의 많은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서울에 왔을 때 남북미가 한꺼번에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남북미가 서울에서 한꺼번에 만난다는 것은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 65년 전에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은 그대로 두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어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남북미 3자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이 그 상징적 효과나 어떤 역사적 어떤 교훈을 보더라도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게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면은 또 연내 종전 선언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대신 하나 약간 우려되는 거는 10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6일 중간선거 끝나고 12월 중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스케줄이 좀 약간 빡빡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3자 정상들의 입장과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지금 북미 간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지금 뉴욕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비핵화 담판을 지으러 가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뉴욕 유엔 총회 개최를 계기로 꼭 집어서 북한 리용호 외상과 면담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약속했지만 직접 당사자인 비핵화의 최고 나름대로의 실무 담당자인 리용호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예. 직접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특별한 핵시설과 북한의 무기 체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측에서 이야기하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플러스 알파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사전 협의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리용호와의 어떤 실무적 어떤 협의와 담판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름대로 큰 성과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그렇고 원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 대화 상대가 김영철 통전부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을 콕 집어서 카운터파트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제 정보 CIA 국장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김 통전부장도 같은 계열이고. 근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약간 좀 강경파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좌
예. 보좌관이 나오면은 좀 나름대로 이 강경한. 비핵화 국면에 대해서 예. 약간 위험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좀 유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외교적 파트너로서 리용호가 좀 서로 회담하기 예. 편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이게 유엔 총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작년 9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서 로켓맨, 또 완전한 파괴 이런 극단적인 단어까지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 세우기도 했고요. 이번에 29일에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좀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작년 9월 이쯤에 그 유엔 총회하고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불과 1년 사이거든요. 네. 완전히 상정벽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데 이번 유엔 총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화해협력적인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엔 총회 순서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마 오늘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먼저 유엔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엔 총회 할 때도 다른 뭐 세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하겠지만 초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큰 그림과 청사진을 아마 던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측에서 리용호 외상이 분명히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북한의 그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잘 추적하고 이걸 잘 엮으면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사진이 큰 그림이 저는 그려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오늘 뭐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비핵화 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개의 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상황 변수로서 이거는 뭐냐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핵 보유국이라는 입장에서 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이게 하나의 상황 변수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정책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전략적 프레임으로 북한은 일관되게 단계적 동시적 이행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에 미국은 상당히 과거보다는 유연성이 높아졌지만 선 비핵화 후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개 변수 역할인데 시간 변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과 북한의 어떤 국내적 정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비핵화 협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비핵화의 어떤 논의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 변수, 정책 변수, 그다음에 시간 변수가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비핵화 협상이 잘 가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면 대북 제재를 지속시키겠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믿음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이야기한 강력한 대북 제재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최소한의 대북 제재입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겪고 나면은 그 강도는 상당히 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미국 내 상황 또 정책 시간적인 변수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예.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예. 할 텐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나 해지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이제 연설을 하겠죠. 예. 그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는 크게 한 세 개의 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둘째는 이제 유럽 연합 차원의 대북 제재, 셋째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풀기에는 아직 비핵화가 상당히 가시적인 진전을 못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한반도 평화 사항을 국제사회 나름대로의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게 이제 남북미 종전선언과 저는 결부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엔 또 사무총장과 또 면담을 할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유엔화 중단 같은 거를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하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음 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텐데 어떤 과제가 좀 넘어야 될 산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지금 7개월입니다. 2월 그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7개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북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한 지 지금 10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공식적인 북핵 교착 국면이 나타났는데 제2, 제3의 교착 국면도 충분히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일단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열리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끄는 거는 촉진자,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저는 남북한이 처음으로 비핵화 문제를 그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5조에 담았다는 거 이건 당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리게 만든 거 이거는 이제 견인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안 하신 역할이 바로 촉진자 역할입니다. 촉진자 역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나름대로 가는데 잘 진행되는데 이거의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촉진자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그다음에 항구적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유엔 총회 연설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영 대외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